네, 여러분. 계속해서 할까요? 네, 11시 17분이네요. 시간 잘 가네요. 네. 마땅히, 네, 녹화할 데가 없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뒤에 저희 집이 보이네요. 그쵸? 소파가 보이네요. 네. 참, 그렇죠.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녹화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미안하네요. 결국은 제 노트북으로 뭐 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네, 너무 여러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고요. 대면을 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계속해서 코로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웹엑스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은 네,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일단, 자, 계속해서 볼게요. 네. 네 번째로, 우리 현행헌법의 기본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현행헌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뭐, 헌법 속에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다, 뭐,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헌법 전반에, 즉, 헌법 전문가, 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 그 다음 부칙 6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기본 원리들, 그런 기본 원리들이 뭐죠? 녹아서 지금 현행 헌법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너무 발라가지고 계속 이 사료를 먹었는데, 네, 자꾸 사이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튼, 이 현행헌법의 기본 원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 제1조부터 130조, 그다음에 부칙 6조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우리 현행 헌법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기본 원리인 거죠, 여러분. 녹아 있는 거죠. 그 헌법 속에 그런 원리들이 녹아서 어떠한 조문들이 형성이 되고, 자, 이러한 기본 원리들이 다 집약이 돼서 또 헌법의 어떤 조문들이 규정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어떠한 기본 원리가 흐르고 있냐, 자, 이걸 보면 당연히 우리 헌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렇죠, 알 수 있겠죠. 이래서 우리 헌법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 헌법은 저런 조항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런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자, 그 중에 배우는 게 뭐냐면 네 번째로 법치국가 원리인 거죠. 법치국가 원리. 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을 준수를 하는 의무, 여러분이 법률을 잘 지키는 그 법률 준수를 잘 하는, 죄송합니다, 이거. 인터넷이 좋네요. 여러분이 법률을 준수하는 게 법치국가는 아니죠, 여러분. 자, 법치국가의 원리는 여러분이 법률을 준수하는 그 원리가 법치국가 원리는 아니고, 여러분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거고, 자, 법치국가 원리는 누가 지키는 거냐면, 국가기관이 지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법치국가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법률을 준수하는 건 여러분의 법률 준수 의무이고요. 국민들의 자, 법률 준수 의무인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법치국가 원리는 자, 대상이 누구냐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런 권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자,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그 권한을 자, 행사를 해야 된다. 자,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법치 국가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래서 개념이, 자, 모든 국가 작용을 법 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자, 그렇죠. 자, 국가의 모든 작용이 뭐죠? 입법, 행정, 사법인 거죠.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고 어디에 따라요? 법 규범에 따르게 하는 거죠. 자, 너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그 권한 행사 절차대로 그 법 규범에 따라서 행사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즉, 왜 그렇게 해요? 왜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니네 권한을 행사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현행 헌법,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 무슨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의 존재 목적은, 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헌법 사항이 뭐죠? 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 권한, 자, 이런 사항들이 자, 헌법 사항이고, 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앞서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앞서겠죠. 왜? 왜요?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자,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 자, 이 모든 국가 작용을 헌법에 또는 법률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너네 권한을 행사하라. 자, 이렇게 해놓은 것도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국가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바로 침해가 되겠죠. 그렇죠.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국가기관은 퇴출, 퇴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합법적으로 퇴출을 못하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저항권을 위해서 퇴출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 1987년 마지막으로 제9차 개정헌법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 헌법에서 흐르는, 자, 저변에 녹아있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자, 법치국가의 원리. 자, 법치국가는 여러분이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가 법치국가의 원리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게 바로 법치국가의 원리고, 즉 국가가 자의적으로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게 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법치국가의 원리인데, 이 법치국가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권리와 자유, 기본권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법치국가 원리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은, 자, 법률의 우위,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행정,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가 위에 있어요? 법률이 우위가 있고, 그렇죠. 자, 법률에 의한 행정은 뭐죠? 야, 국가가 너가 가진 뭐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니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어디에 따라야 된다? 자, 법률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자, 법률에 의한 행정, 즉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법률에 의해서 해라. 자, 법률 유보의 원칙 되게 많죠. 헌법을 보시면 뭐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법률 유보의 원칙인 거죠. 즉 법률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법률로서. 자, 이런 표현들 있죠. 헌법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예를 들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자, 뭐예요? 법률에다가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 자, 법률에 따라서 해라. 즉, 뭐죠? 법률에서 정한다. 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행정은 당연히 법률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 그렇죠. 국회가 만든 이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하겠죠. 자,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자, 입법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법률의 우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자, 집행에 있어서는 다 법률에 의한 행정인 거죠, 여러분. 자, 법률에 따른 행정. 그 다음에 당연히 사법권도 뭐에 따라요? 네, 법률에 의한 재판인 거죠, 여러분. 즉,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어디에 구속이 돼요? 법치국가의 원리에 구속이 되는 거죠. 왜요? 입법, 행정, 사법은 당연히 국가 권력인 거죠. 상권 분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입법, 행정, 사법이 당연히 국가 권력이고, 이 세 가지 상권이 국가 권력인데 당연히 이건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어디에 따라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되고, 곧 그게 무슨 원리이다? 법이 국가의 원리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행사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국가가 어떤 행정권을 행사할 때, 즉죠. 자, 입법, 행정, 사법에서 행정이죠. 즉 행정권을 행사할 때는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 자, 형식적 법률은 뭐죠?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인 거죠. 관습 법률 말고, 관습법 말고, 그렇죠. 성문법 얘기하는 거죠. 성문법. 그렇죠. 즉, 형식적 법률은 뭐와 동의였냐면, 뭐에 동의해요? 형식적 법률은? 법전. 네. 성문법. 그렇죠. 헌법이면 헌법전. 그렇죠. 법은 법전. 이 법전, 형식적 법률은 당연히 법전과 동의한 거죠. 자, 문자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형식적 법률이죠. 우리나라는 뭐죠? 형식적 법률은 법률의 형식은 문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되어 있는 법률, 즉 법전. 이 법전이 당연히 형식적 법률과 동의하고, 자, 행정권의 행사는 그럼 결국은 뭐죠? 국회가 제정한 성문법, 문자로 되어 있는 그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관습법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 즉, 문자로 되어 있는 법전의 근거가 있는, 법전에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은 법률에 의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쵸? 자, 그쵸? 네.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제1조 몇 항이죠? 1조 아니죠. 2조죠, 여러분. 그렇죠. 국적법 2조죠, 여러분. 네. 자, 그 법률 위반 원칙, 뭐,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인 거죠. 형식적 법률.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뭐, 저 혼자 떠든 거니까 여러분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자, 법률 유별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결국은, 자,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에요. 법률로서 정한다, 법률에 의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해 정한다, 법률로서. 자, 이런 표현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법률 유보예요, 여러분. 즉, 헌법이 대강만을 정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죠. 재산권의 내용과 관계는 23조에, 헌법 23조에 법률로서 정한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뭐죠?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의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 원리 중, 이 원리에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냐면, 행정권의 행사, 즉 집행부가 본인이 가진 행정권을 행사할 때는 당연히 관습법이 아니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 즉 눈에 보이는 성문법, 이 성문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법률 유보의 원칙,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법치국가 원리죠.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법률에 따라서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우리나라 그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국가 안전보장, 뭐죠? 질서유지, 공공질서유지, 그 다음에 뭐죠? 공공복리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헌법 제30조 제2항에 나옵니다. 기본권 제한이 나오는데, 자, 그게 바로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겁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규범의 내용은, 자, 명확해야 된다는 이 헌법상의 원칙이 바로 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당연히 이것도 법치국가 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은 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게 헌법의 존재 목적이지만, 자, 국가의 어떤 안전보장, 그다음 공공복리, 그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뭐죠?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때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 그 법 규범의 내용은 불이뭉시를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명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명확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두리뭉실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국가가 자의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두리뭉실하면 국가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마어마하게 뭐죠? 침해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들어가는 네, 원칙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밑에 있죠, 여러분.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애매하게 법 규범을 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국민들은 저 법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는 법적 안정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나요? 저 법이 안정적으로 쭉 유지가 되면서 국민들을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먹힐 수 있나요? 아니죠. 법적 안정성이 당연히 애매모호하면 무너지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죠? 법 집행 당국, 즉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게 되겠죠, 여러분. 불이뭉실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고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 한 원칙에 지나가고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당연히 우리 현행 헌법 전반에 녹아있고 반영되어 있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조문의 곳곳에서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헌법 제40조부터 국가기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죠. 헌법 제40조는 뭐죠? 입법권이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헌법 제66조 행정, 그 다음에 헌법 제101조 사법, 그 다음에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조직, 권한,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이런 법률들은 자, 명확성의 원칙을 원한다, 요한다, 원한다가 아니고 요한다죠. 자, 요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할 정도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정도로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즉, 뭐죠? 자,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의 강도가 셀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세겠죠. 왜 세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아니,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전제를 하는데, 그러한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강도는 훨씬 더 세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하지만 뭐죠?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어질. 그렇죠. 뭔가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을 100% 행사하지 못하고 뭔가 제한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부담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은 완전히 명확성의 원칙이 명확해야 되죠. 엄격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수익적 성격을 가져요. 뭔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급부를 줘요. 급부가 뭐죠? 어떤 물질,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현물,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먹을 것들, 자, 이렇게 주는 어떤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은 두리뭉실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즉 뭐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보다는 훨씬 더 명확성의 원칙의 정도가 약화되죠. 두리뭉실해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명확성의 원칙은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이냐 아니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죠? 재형법중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렇죠. 한 사람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형사 관련 어떤 법률에서는 그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괜히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 뭐죠, 여러분? 근대 형법의 대원칙 100사람 중에 99사람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자, 이게 뭐죠?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들어보셨나요? 네. 여튼 그런 거죠. 당연히 재형법중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당연히 명확성의 정도가 뭐죠?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자,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자, 법치국가 원리 중에 자,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도 들어가 있는데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뭐죠?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하여 동조 제2항은 재산권과 참정권에 관하여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은 형벌에 관해서, 그 다음에 동조 2항, 제13조 제2항은 재산권과 참정권에 관하여 소급 입법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자, 소급 입법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더라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만약에 우리 헌법에 소유법 금지를 금지하는 원칙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자, 이런 거죠. 소유법은 뭐죠? 원래 법률을 오늘 만들었으면 그 법률의 효력은 오늘로부터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죠. 장래로 가죠. 근데 소유법은 뭐죠? 오늘 법률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 5년 전에 제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 A라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었는데 오늘 그 A라는 행동은 범죄라고 제정을 해놓고 오늘부터 그 행동을 하면 범죄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그 행동은 범죄라고 뭐죠? 해버려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그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급 입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급 입법.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겠죠. 뉴스나 미디어에 보면 소급 입법 많이 나오죠, 여러분. 네. 말이 좀 어렵나요? 소급 입법? 소급 입법은 뭐냐면 쉬워요, 여러분. 법률을 오늘 제정하면 오늘 그 제정한 법률의 효력은 자, 내일 모레 이렇게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이 소급 입법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요. 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은 범죄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은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니었고 정당한 거였는데 갑자기 오늘 그 행동은 정당하지 않아 해놓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급입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뭐죠? 법치국가 원리에서는 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맞죠? 당연히 도출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은 잘못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늘 법률을 만들어서 야 30년 전부터 그 행동은 잘못된 걸로 해 하면 여러분 바로 다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자, 그런 거 안 된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입법. 시혜적 입법은 뭐냐면은 뭔가 국민에게 수익적 성격의 어떤 것들을 준다는 거죠.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은혜를 준다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자,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뭔가 국민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소급입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민에게 뭔가 좋은 걸 나눠주는 것. 자, 오늘 정했어요. 자, 오늘부터 뭐 65세 이상부터는 10만 원을 준다 하는데 뭐죠? 이 법률은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또는 5년 전부터 또는 올해부터 올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 그렇게 해놔요? 부칙에다가 밑에 이제 경과규정이나 부칙에다가 오늘 이 법률을 정했지만 이 법률의 효력은 뭐 작년 1월 1일부터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혜적 입법에 대해서는 이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다 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자,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시는 분이 없으면,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정 소급입법이 뭐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뭔지,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보통 진정, 부진정 그러면 진정은 뭔가를 전혀 안 했다는 거고요. 자, 부진정 그러면 뭔가를 하긴 했지만 불충분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열린 게시판 한번 올려주세요. 진정 소구입법과 부진정 소구입법이 뭔지, 그리고 물론 성적에는 안 들어가고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찾아보기 싫은 사람은 열린 게시판에 다른 학우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댓글로 감사하다고, 네. 그렇죠. 뭐, 저 대신 찾아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마디 써놓으시면 서로서로 좋은 분위기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자, 하여튼 이 소급 입법의 금지 원칙은 당연히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어디에서 뭐죠? 당연히 도출되냐면 이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서, 법치 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현행헌법은 자,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회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 저변에 녹아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사회국가 원리는 뭐냐면, 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 개량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리.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입헌지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개인의 기본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 재산권. 자, 그때 재산권은 절대적 재산권이었죠. 왜요? 음,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 군주가 국민의 어떤 재산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재산을 제발 건들지 마. 자, 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재산의 소유자만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유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도 건들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제 질서, 즉 경제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사경제, 그렇죠. 사경제, 사적인 경제, 사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빠져버린 거죠, 완전히. 자, 그렇게 되면서 뭐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은 뭐 아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국가의 존립 목적에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뭐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즉 개인의 창의와 뭐죠? 자유를 최대한 존중을 해주되, 자, 예전에는 아예 국가가 개입을 안 했는데,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무엇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또는 뭐죠?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사회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즉 개량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리인 거죠, 여러분. 사회국가 원리가 왜 나냐? 복지 때문에 나온 거죠. 복지. 그렇죠. 네. 자, 근데 입헌지 헌법을 채택해서 쭉 해봤더니 결국에는 뭐죠? 빈익분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해지더라.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질서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복지라는 이름 또는 뭐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복지. 네, 복지. 이해하시나요? 복지. 그러한 복지, 즉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 한계가 헌법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못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다음에 사회적 강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어떤 재산권적으로 강자예요. 경제적으로 강자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과 사회적 약자가 맺는 계약은 뭐죠?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강제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계약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즉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조항인데 23조 제2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헌법에 땅땅땅 못을 박아놨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보시면 자,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가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 속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쵸? 이거를 채택을 하고 있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시장 경제 질서긴 하는데 국가가 약간의 개입을 하는 것. 하지만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 질서. 자, 북한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 경제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자, 어떤 시장 경제 질서가 기본 원칙이지만 거기에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일부 그 경제 질서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경제 질서를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경제 질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회국가 원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제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국가에 살고 있는 그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제 하에서 국가가 부차적으로 어떤 사회적 여건을 배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완전히 싸그리 확 걷어버린 채 사회국가 원리를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자,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폐해들 있잖아. 폐해. 그런 그 폐해들만 국가가 이제 부차적으로 어떤 사회적 여건을 배려해준다면서 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를 갖는다. 이런 거죠. 자, 보충성의 원칙이란 게 뭐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거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저항권도 뭐죠? 보통성의 원칙을 갖는 거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다 국가의 어떤 위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배제를 시켜보고 마지막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실력으로 저항하는 그 권리가 저항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국가 원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의 창의와 자율성, 사회의 어떤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를 해줘요. 다 우선시를 해줘요.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국가가 뭐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충성의 원칙인 거죠, 여러분. 즉 국가가 부차적으로 어떤 사회적 여건을 배려해 준다는 점에서 이 사회국가 원리는 자, 보충성에 뭘 갖는다? 원칙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회국가 원리는 당연히 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를 가지죠. 처음부터 국가가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다 존중을 해준 다음에 우선 전제 보장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지켜보다가 안 되면 국가가 제일 나중에 끼어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 즉 사회국가 원리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밤이 늦었네요, 여러분. 자, 문화국가의 원리는, 네. 자, 문화국가 원리부터 할까요? 네. 자, 문화국가의 원리. 자, 여섯 번째로 문화국가의 원리.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또한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여 한다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문화국가의 원리. 즉 뭐냐면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또 국가 자신이 문화를 어떤 형성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고 이 문화국가의 원리를 우리 현행 헌법상의 기본 원리로서 인정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불과 많이 되지 않았어요. 뭐 수십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불과 십수년 전의 일인 거죠, 여러분. 이 문화국가 원리. 자, 이 문화국가 원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국가 원리 내용 중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도 문화국가 원리에 포함이 됩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건 무슨 교육 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의 실시, 어떤 문화죠. 어떤 교육을 받아야 어떤 문화를 알게 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문화국가의 원리에 속하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문화국가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내용, 이렇게 식으로
속한데 교육을 받을 권리 든든하게 이거 안 속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의 자주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그리고 뭐 양심의 자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이런 것도 다 문화국가의 원리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문화 형성을 위한 환경권 보장이라든지 혼인과 가족 제도 이런 것도 당연히 문화 국가의 원리에 속하는 거죠. 혼인 문화, 가족 문화, 그다음에 국가의 민족 창달 의무와 문화재 보호도 문화 국가의 원리에 속하는데 결국은 문화 국가 원리는 우리 현행 헌법 속에 이것도 기본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현행 헌법 속에 어떤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뭐죠? 또 다른 의미로는 헌법의 이하의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러한 그 헌법상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위헌적인 법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현행 헌법상의 기본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문화국가 원리는 결국은 두 가지인데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렇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즉 적극적인 의무, 그 다음에 소극적 의무도 있는 거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깨면 안 되고 국가로부터 어떤 문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원리가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고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의 원리 헌법 제4조 5조에 나오죠, 여러분. 4조 5조 읽어보시면 국제평화에 관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원리, 즉 침략전쟁의 부인.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문제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보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헌법상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원리가 현행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녹아 있지만 보시면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만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다든지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그렇죠? 뭐 상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다. 그다음 평화적 통일지향, 즉 이런 것들이 국제평화의 원리인데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은 상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는데 상호주의는 뭐죠? 해줄 만큼 하는 거죠. 해줄 만큼. 그 나라가 뭐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준 만큼 우리나라도 니네 그 나라 국민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호주의인 거죠, 여러분. 평등주의는 또 뭐죠, 여러분? 그냥 평등하게 해주겠다. 평등하게. 뭐, 이거 상호주의 다 필요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해주겠다. 어떤 외국인든 상관없이 다 평등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평등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헌법 제4조 5조가 대표적인 국제평화의 원리의 헌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정당제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당제도는 제가 지금 자고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에 찍고 이 강의안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새벽에 봬요. 또 여러분 잠시 쉴게요.